가격의 바닥은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의 바닥은 아직 조금 한두 달 정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플레가 피크인 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길게 봤을 때 화석 연료로 세상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 쪽도 계속해서 관심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뭐 이제 금리 인상, 6월 금리 인상 앞두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또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앞두고 좀 미국 나스닥 시장부터 아주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더 급락할까 봐. 예. 지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 바닥 확인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바닥은 지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바닥을 얘기를 할 때 가격의 바닥이 있고 시간의 바닥이 있는데요. 가격의 바닥은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의 바닥은 아직 조금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격의 바닥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는데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PER,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은 한 2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보다도 PER이 훨씬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보통 뭐 경기 침체 기간이나 미국의 어떤 약세장을 쭉 이렇게 돌려봐도 이렇게 주가보다도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더 하락한 경우는 87년 블랙 먼데이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PER의 하락,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서 떨어지는 거는 웬만큼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시장, 그다음에 저희 국내 시장도 가격으로는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의 바닥은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를 쳤다라는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고, 뭐 중국에서 이제 봉쇄가 완화됨에 따라서 약간 이제 좀 공급난에 대한 부담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지난주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 굉장히 좀 튼튼하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가가 워낙 쨍쨍하다 보니까요. 네. 이게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되게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지표가 유럽의 물가 상승률하고 저희 국내의 물가 상승률이었는데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라는 게 뭐 미국은 그러니까 유럽과 한국은 올라가는데 미국만 막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금 어긋나기는 해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물가의 피크가 분명히 온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도감이 있지만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유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물가가 피크는 쳐도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7월까지, 이번 6월달, 7월달 50bp 이후에 또 9월달에 또 50bp 하고, 뭐 그러다 물가 또 안 떨어지면 또 50bp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을 저는 이제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불안 심리가 좀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 우리 근거를 좀 보면, 사실 뭐 불과 2주 전이었나요? 갑자기 또 우리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 때 있었죠. 그때는 이제 뭐 연속 코어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있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되게 일희일비 이 아주 변덕스러운 시장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원유 가격을 보면은 지금 좋아질 일이 안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원유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지금 오펙에서 증산은 했지만 그 택도 없는 거고, 그 정도 물량 가지고 그러면 계속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유 가격이 낮춰지기 위해서 낮춰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쉐일 오일과 같은 약간 환경에 대한 좀 부담은 있지만 이제 쉐일 오일 쪽에서 이제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사우디 같은 이제 오페크 국가에서 이제 원유를 늘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에서 이제 쉐일 오일을 늘리는 방법인데, 이건 사실 지금 정부의 정책과 사실 좀 역행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오페크, 특히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생산을 늘리기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오페크 국가들은 지금의 어떤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되게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워낙 높으니 수준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은 증산을 할 수는 있어도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증산은 사실 그 국가들이 자기가의 어떤 이득이 이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에서 원유 생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 원유라는 게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이제 개발을 네. 해서 그 시추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시추한다 해도 결국 석유가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걸 늘리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해도 지금 당장이 아닌 몇 년 후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원유 가격은 잡기 어렵다. 결국 인플레이션,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번에 세계은행에서도 그래서 그걸 경고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 부분이 제일 좀 크리티컬하다. 그러니까 소위 막말로 좀 굉장히 어렵다. 풀기 어려운 퍼즐이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요. 결국 투자 심리가 이렇게 불안한 것도 분명히 미국의 물가가 둔화가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지금의 물가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만 보면은 물가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니 계속해서 부담이 있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가 깨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침체 비스무리한 어떤 경기 둔화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즌 자체가 지금 여름이 약간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약간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첫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센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유가가 좀 잦아들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미국 경기도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뚜렷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판매라든가 미국의 부동산 판매도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더 강해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은데 또 수요는 어느 정도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유가는 90불, 80불 이렇게 가진 않아도 100불 초반대까지는 좀 잦아드는 흐름이 올해 연말까지는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나 이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공산품 쪽에서의 물가는 그래도 하반기 특히 여름 지나서부터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있게 되는 완전히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믿는 분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더 취할 수밖에 없다. 지금 50bp 아니라 75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충격은 올 거고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네, 하반기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진짜 바닥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때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저는 그렇게 근거가 없진 않고 분명히 근거는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미국의 가계와 기업이 그렇게 부채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또 과거에 보면은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졌던 경우의 대부분은 이제 그 이전에 굉장히 부채가 많이 쌓였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이번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부채가 늘긴 했어도 대부분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정부의 부채였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예전 국면보다는 훨씬 좀 덜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리를 올려서 이 경기가 이제 침체가 올 거다라는 우려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마일드하거나 굉장히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반기에 어떤 그 경기 저점, 주가의 저점이 조금 뒤에 나타난다라고 해도 미국 경기의 어떤 침체의 어떤 깊이가 과거에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2년에 걸쳐서 주가가 뭐 50%, 60% 이상 이렇게 빠졌었던 국면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마일드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허 이사님은 이미 바닥은 좀 잡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각에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바닥은 좀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새로 사야 뭐 물타기가 됐던 신규 매수도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으로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냥 팔고 넘어가는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때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에서의 바닥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바닥은 이제 여름 이후 저는 이제 7, 8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지금은 반등을 하더라도 7, 8월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다? 바닥을 바닥 확인이 들어갈 수 있다? 네.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한 확신, 물가의 피크가 나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적어도 한 두세 달은 더 봐야지 확신이 들 거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인플레가 피크인 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한 두 달 정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뭐 테슬라도 그렇고 사람 줄인다고 하고, 뭐 그 넷플릭스도 사람 줄인다라고 하고, 그래서 4월부터 지금 테크 기업들의 고용이 생각보다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을 감안하면 경기는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어쨌든 좀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리오프닝에 따른 여러 가지 뜨거웠던 여행 소비나 이런 수요들도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여름 정도부터는 수요도 어느 정도는 좀 식을 거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들도 나타나면서 경기에 부담이 좀 되면서 수요도 죽고, 그러면서 7, 8월부터는 오페크도 약간 증산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 이제 저는 7, 8월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바닥이지만 그냥 낮아져 있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조금 뭐 한 5%, 10% 반등했다가 또 다시 좀 빠지는 이런 형태가 한두 달 내지는 두세 달 정도 이어지다가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지만은 앞으로 뭐 6월 달이건 6월 달 중에 그 뭔가 좀 반등했을 때는 좀 일부 비중을 축소했다가 또 7, 8월 달 어떤 바닥 확인하려는 어떤 그런 하락 시기가 왔을 때 조금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그 매매하는 네.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투자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장기 투자 혹은 이미 그러기에는 뭐 30%, 40% 이상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좀 그 테크주들, 성장주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비싸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팔기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40% 이렇게 가까이 이제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파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반등해 나감에 따라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좀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좀 길게 갔을 때 여전히 좀 그 시대에 맞는 이런 주식들은 저는 뭐 꾸준히 좀 이렇게 여전히 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이제 말씀은 친환경 쪽? 네, 친환경이나 에너지 쪽. 에너지 쪽. 예. 근데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 또 에너지 뭐 기존에 그 정유가 됐던 뭐 이런 기존의 에너지주들에 대한 그 상승이라든가 그 관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도 투자했으니까 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강하다라는 거가 주는 의미가 그만큼 그 옛날에 어떤 그 화석 연료의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수익성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에너지 업종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가장 강한 업종은 에너지 업종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여전히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화석 연료 쪽에서의 그 수급이 이제 공급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의 수익성이 확 좋아지지만, 길게 봤을 때 화석 연료로 세상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 쪽도 계속해서 관심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참고로 어제만 해도 바이든 정부에서 우라늄 뭐 생산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련한 업종들 주가 막 뛰는 것처럼, 뭐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들이 뭐 신재생뿐만 아니라 옛날 화석 연료 다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쪽에 대한 관심은 좀 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포트에 그러한 게 없다고 하면은 좀 신규 담아도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많이 올라서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사면 정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에너지 업종은 별로 안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의 테크 업종들 주가가 많이 빠지고 밸류에이션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소재나 에너지 업종의 PR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지만 이익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의 에너지 업종들이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한 3, 4% 이상 주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에너지주도 괜찮고, 뭐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갈 때 좋아질 수 있는 뭐 조선이나 기계나 운송 이런 업종들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요새 조선주하고 조선 기자재주 저희 뭐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조선 기자재주를 더 이렇게 좀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조선주보다 기자재 쪽이 낫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쪽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긴 하는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소재 장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 2차 전지도 사실 지금 그 셀 3사, 배터리 3사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뭐 사실 뭐 그 장비나 소재주들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가 부족할 때는 그거를 다 만드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훨씬 더 좋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완성품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도 기자재, 뭐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뭐 소부장 예. 이런 식으로 네. 뭐 2차 전지도 소재나 뭐 소부장 장비, 그쪽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자, 중소형주 중심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